영성가치론, 상상가치론, 김정화의 기본소득제와 내생적 성장이론, 근로자와 노동자, 연구부채 기반 세계 디지털 통화체제, 김현석 조재길, 미국 주식 사는 일기 CS. 지난 방송에 대한 내용 몇 가지, 당분간 이거 역시도 한 달 동안 달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류 얘기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그 반일 파시즘에 대한 고찰도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달 동안 달되, 이번만 맨 앞부분에 달고 다음 블로그에서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걸 다 맨 밑에 기본적으로 장착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4월 15일까지. DXY 달러 인덱스 차트죠. 자, 인드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도표로 보면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강달러는 99.5 이상, 중립달러는 95.5에서 99.5, 기준이 중립달러 기준이 97.5, 그리고 약달러는 95.5 이하를 약달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드라가 수정했죠. 강달러는 105 이상. 지난 방송에서 이거를 수정할까 말까 고민해서 초강달러 그리고 강달러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제는 그냥 강달러는 105 이상, 중립달러는 100에서 105, 약달러는 100 이하를 약달러라고 한다. 그래서 중립달러는 기준이 102.5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러 인덱스 지표가 103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묘하게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표로 봐서는 현 상태가 가장 세계 경제가 제 입장에서나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무슨 소리야, 막 금융위기 터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유통자본과 연준과 파월 의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달러 인덱스 차트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왜 그렇게 달러의 어떠한 중립달러를 높였냐. 아무 이유 없이 올리면 납득하지 못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드라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미국 경제는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예요.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지만 실물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예요. 미국 경제만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 아셨죠?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 경제와 유럽 경제가 안 좋아. 달러 인덱스의 파운드, 유로화, 위안화, 엔화 이런 게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달러의 어떤 뺏기사들 아닙니까? 이들 경제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3세계 인드라의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제3세계 투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동유럽 경제 막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 동유럽의 폴란드,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에서의 멕시코,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무섭게 경제 성장, 경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인드라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의 중립 달러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인드라가 예전에 방송에서 미국 연준 정책 목표가 시대마다 달랐다고, 이거 두세 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도 1973년 미국의 시적인 독립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 연준은 수많은 중앙은행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오늘날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지도를 받았어요. 국제결제은행은 지금 현재 신영성 자타가 인정하는 그 경제학자 이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한국 현대사에서 제일 뛰어난 실무 전문가이자 경제학자 신현성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조사국장이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신현성 이분이 로스차일드 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73년 이전까지는 국제결제은행의 배우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고, 미국 연준은 국제결제은행 BIS의 식민지였다 이거예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듯이. 근데 1913년부터 미국 연준이 독립을 했고 미국이 독립한 겁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건 황제가 됐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73년 이전까지만 해도 빅터 로스차일드 유럽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고용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미국과 일본만 투자하고 제3세계 투자를 전혀 안 했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일부 투자는 소련에 했어요. 냉전체제 지속을 위해서. 그 소련에 투자한 일부 금액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북한은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원조 경제입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게, 소련은 북한에게 이렇게 간 자그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년부터 2000년대 20세기까지 말까지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합병되기까지, 이 JP 모건 체이스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평생 수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겠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통합하는 것이 어쩌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교 황제가를 되기로 결심했던 어떤 동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는 구교 황제가 되기 위해서 구교 황제 꿈을 가지고 구교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통합하기 위해서 세계 은행왕, 은행맨으로 출발했잖아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러니까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합병해서 세계 최고의 은행왕이 되기를 바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구교 황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9년 그때까지는 물가였어요. 물가.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는 고용이 아니라 물가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서부터 지금도 연준의 시적인 정책 목표는 사실은 고용이나 물가가 아닙니다. 성장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에서 20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IT, 과학기술 혁신. 오늘날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 GDP4, IT, 나스닥. 이게 성장이에요, 알고 보면.
왜 연준이 달러를 왕창 풀고 있는데 왜 지난 20년 동안 저금리였죠? 인플레는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플레 걱정이다 어쩌다 그러지만 예? 그렇게 돈을 푸는데도 예? 2%에 도달하지 못해서 연준이 걱정이다. 우리도 모르겠다. 왜? 예? 인플레가 1%밖에 뭐 이럴 때 2%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를 올리는 게 목표다. 연준의 목표가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물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 인플레이션 2%를 최저한선으로 잡는데 지난 20년 동안 물가가 그보다 더 낮았어요, 여러분. 네. 인드라가 한마디 할게요. 국제유통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요, 내일 당장이라도 인플레는 2%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음 먹지 않고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 내리는 거예요. 국제유통자본이 전세계 인플레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안 잡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플레 확 떨어집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이나 캐나다는 올해 말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강조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왜 이렇게 달러로 왕창 풀고 있는데 저금리였고 인플레이션은 왜 이렇게 낮았나? 간단해요, 여러분. 네? 경제학의 기본 법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뭐죠? 네? MV, 네? 통화 속도. 통화량을 왕창 늘렸지만 통화 속도를, 회전율을 더디게 하면 인플레가 낮아집니다. 근데 통화량을 적게 해도 회전율을 마구잡이로 하면, 레버리지를 왕창 돌리면, 레버리지 뭔 말이 안 치잖아요. 뭐 간단한 숏롱 할 때 20배,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하면 통화량을 줄여도 달러를 적게 찍어내도 물가는 뛰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 레버리지를 줄인 겁니다. 회전율을 줄였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통화량 속도가 줄어드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정됐던 겁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왜 이렇게 많이 찍어내? 왜? 제3세계 투자하기 위해서죠. 세계를 좀 더 평평하게, 제3계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안 그래요? 나이지리아나 모로코나 브라질, 동남아가, 필리핀 이런 나라들, 인도가 더 경제 발전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폴란드가 더 잘 살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더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되고 IT 기업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제3세계 경제는 키워야 되니까 달러는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달러도 많이 찍어내면서 방법은 유통속도, 회전율 이거를 죽이는 거. 그래서 인드라가 여기에 딱 뭐라겠죠? 금융규제는 실물경제를 위해서 계속돼야 된다.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 인드라의 후기 신자유주론의 두 가지 원칙이 있잖아. 후기 신자유론의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낫다. 두 번째, 뭐죠? 실물경제를 위해서 금융경제에 요거는 계속 규제책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계속될수록 세계 경제는 발전한다 이거예요. 인플레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플레죠. 예, 그만큼 세계 경제가 발전한다. 인플레를 저는 긍정적으로 갑니다. 뭐 지나치게 높은 건 그렇지만, 예, 인플레를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만악의 근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들아 늘 강조하는 게 금리 인상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화량이다. 늘 강조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준 대차대조표가 중요하고 거기에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각도님 안 잡는 이유는 뭐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속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IT 기업도 키우고 제3세계도 키우고 다 키웠잖아. 중국도 키우고 50년 동안 친중했잖아요. 이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면 나쁜 기업이 계속 나쁜 기업으로 남는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을 줘야만이 깜짝같이죠. 대륙주 규모 황제 깜짝같이 인들의 상상같이 이렇게 충격을 줘야지 사람들이 보다 위험관리 잘 나갈 때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더 해당 산업이 더 잘 나가는 겁니다. IT 기업이라고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기 기업 있잖아요. 거래소, FTX 거래소 같은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한다. FTX처럼 하면 망하고 코인베이스처럼 하면 흥한다. 모든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가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위험관리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 거래소는 살아남고 반면교사, 반쪽 아베 같은 문좀비 같은 트럼프 같은 애들은 망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쵸? CS은행처럼 하면 망한다. 이걸 보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암호화폐 분야도 더 잘 나가고 나스닥도 더 잘 나가고 그런 겁니다. 지금 2024년부터 25년은 반도체 주기도 그렇고 이든형의 인프라 투자가 빛을 보는 것도 2025년부터에 모든 지금 엔비디아나 모든 뭐 메타나 뭐 애플 모든 투자가 IT 기업 투자는 다 2025년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든형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했고요. 내년에는 암호화폐 반감기고 2025년에는 다시 주가가 대폭등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한국의 삼성전자, 코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 지금 쌀 때 사면 2년만 참으면요 최소한 2배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 먹어요. 여윳돈 가진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볼 때. 이번 기회 놓치면은 장기 투자 못해. 제가 볼 때. 주식 쌀 때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제가 볼 때 그 파월 의장이 0.25p 25p 올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뭔가 시장이 충격 먹고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때 사세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최저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한 몇 달간은 이 흐름은 그대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2배는 먹는다. 최소가 2배예요. 최소가.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아셨죠? 각토님. 답변 유효한가요? 이렇게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물갈이 해줘야 돼요. 악성 암세포 이런 반쪽 노면 문좀비 쥐명이 이런 맹꽁시바르 푸딩 같은 어떤 경제꾼들 사기꾼들이죠. 정리해줘야 돼요.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물갈이 시켜줘야지 경제가 선순환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드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인드라가 세계
처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죠. 김정화의 국제유통자본론에서 중시하는 게 연구부채 기반, 지금 석유결제 기반이잖아요. 연구부채 기반 달러 시스템으로 갔다가 이 달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디지털 통화 체제로 간다. 지금 당장 세계 디지털 통화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가 돼야만이 세계 디지털 통화로 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왜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인도라는 세계 디지털 통화 체제를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매공은 시파르가 순전히 국민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통화 어쩌고 막 하잖아요. 걔는 지금 망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양자 컴퓨팅이 되면 지금 암호화 체계가 무너져요.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디지털 통화를 섣부르게 도입하면 중국 위안화가 그냥 망해요. 양자 컴퓨팅이 성공하면 그냥 해킹되면 끝나는 거야. 중국 위안화. FTX가 되는 거야. 중국 위안화 자체가. 지금은 디지털 통화 도입할 때가 아니야. 양자 컴퓨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국제유통자본에서 양자 컴퓨팅 해킹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런 대안 기술이 만들 때라야만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 때문에 무슨 또 암호화폐가 아니야. 지금 암호화폐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지금 암호화폐 암호 시스템 있잖아.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할 때 암호 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행정 암호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양자 컴퓨팅이 하기 전에는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해. 슈퍼컴퓨터 동원해도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고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거 하나니 안 하고 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행정부나 전자정부 다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산이 비교도 안 되는 양자 컴퓨터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다 뚫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국제유통자본이 먼저 그런 암호화 같은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야 양자 컴퓨팅 기술을 본격화 양산화 대량 시스템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런 어떤 준비 없이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안 열려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뻘짓거리하는 맥공이 시파르가 디지털 통화 한다? 그런 뻘짓거리 하라고 구의원이 맥공이 시파르 임명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덧붙여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드포커하고 다 대비책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5년 만에 나온다?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지만 2040년대나 가서야 나옵니다. 2045년이 분수령이라고 저는 봐요. 2045년이 어떤 해냐면 화석연료 에너지가 사실상 오늘날과 달리 드디어 비중이 꺾입니다. 그때는 진짜 인류는 2045년 즈음에서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2045년이 전 기점이라고 봐요. 2045년부터 그것도 최대한 앞당겨서 2045년입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저는 2045년에 가서야 양자 컴퓨팅,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핵융합 시대, 그 다음에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 지금 GDP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시대, 생체 메모리 시대가 분물처럼 19세기에 인간의 그 발견이 막 쏟아지듯이 19세기 말에 20세기 초반에
2045년, 2040년대에서 2050년대가 저는 인류가 또 한 번 혁명하는 시대가,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는 연구부채 기반 세계 디지털 통화 체제가 그때 비로소 본격 논의된다. 이게 지금 당장 그때까지 2045년까지는 여전히 핵심은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들어가 미리부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채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맨날 부채 협상을 매년 하잖아요. 일부러 국제유통자본이 부채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10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부채 협상 위기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막 했잖아. 계속 떡밥을 핵무장 떡밥, 이런 거 반일 파시즘 떡밥 이런 거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국유본이 이런 부채 협상 떡밥을 계속 매년마다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연준의 목표는 시대마다 달랐다. 고용, 그 다음에 물가였고, 그 다음에 성장이었다. 앞으로는 부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 주식하는 사는 일기. 그래서 0과 25 사이, 25p 사이, 티미 라우스 비공식 대변인 월스트리트저널. 저는 직전 방송에서 구본과 연준 파월이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도 초주일간 25p 계속 강조했죠. 다수가 3월 50p 인상한다고 할 때도 저는 25p 얘기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 파월이 25p 인상을 안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단 7월 금리 인상안이 올해 등장한 것이므로 7월 금리 인상안을 없던 일로 하면 0과 25p 이 사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월이 연준이 25p 인상하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건대 연준 위원들 반 정도는 뭐 이렇게 최종 금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더라. 혹은 점도표에서 조금 더 완화된, 그러나 25p 인상하는 요게 0과 25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략 그렇게 그림이 지금 포이던 가이던스가 이렇게 되고 제시되고 있다. 일단 중요한 건 50p 인상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것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증시는 맨 처음에 저는 제 예상은 그래요. 파월이 25p를 올렸다. 이러면 당장엔 시장에 충격이 올 겁니다. 당연히. 초단기로 반영하는 게 시장이니까 증시에. 뭐 암호화폐 시장은 전혀 충격 안 받고 오히려 폭등하죠. 중요한 건 암호화폐는 신경 쓰지 마요. 금값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이상 금하고 암호화폐는 계속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 합니다. 금값, 은값.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그냥 마이웨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증시가 문제죠. 전세계 증시가 파월이 25p 올리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까지는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파월의 어떤 전체 내용이 전세계 금융계 전문이 다 공개되고 그 어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그 다음에 그 블룸버그,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최소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반등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펄 발언 직후가
올해와 향후 3년간 역사적 최저점일 수 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중에 그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파월 발언 직후가 혹은 파월 발언 직전이거나 22일날 새벽에 있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미리 경계심이 들어서 폭락한다면 내일이 저점일 수 있고 역사적 저점. 미국 주식은 보통 하루 늦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일날에는 오히려 좀 오르고 그 다음날에 떨어지는 48시간용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역사적 저점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고요. 2024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내년에 금리 인하합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김정하의 국제유통자본론에서 증시하는 경제지표는 언제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양적 긴축, 양적 완화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주식사일기 인드라 CS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1분 쉬었다가. 오늘따라 계속 소변이 마렵네.